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얘는 지금 우리 회사가 원재료가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품을 순수하게 원재료로 하고 이걸 과세품으로 매출하는 사업자한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품은 면세품이죠. 그래서 이 면세품들을 과세품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조업들, 그 통조림 업체들. 통조림은 복숭아나 꽁치나 이런 그 면세품들이죠.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들 이걸 통조림이라는 과세품 만들거나 혹은 우리 그 식당들 있죠. 식당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용역의 공급이에요. 음식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는 건데 거기도 야채나 고기나 생선 같은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을 우리는 과세 거래인 용역의 공급을 해서 팔죠. 그런 업체들이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매입할 때 사업자에게 매입하면 한마디로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겠죠. 면세품이니까 사업자한테 매입할 때는 우리가 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을 꼭 수취를 해야 돼요.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을 수취하지 않으면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조업은 농업인 직접 매입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농업인은 계산서나 신용카드를 해줄 수 없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만 가지고 말하면 아무런 증빙이 없어도 돼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농업인한테 송금명세서라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아무런 증빙이 없어도 되고 아무런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 없다라는 표현을 영수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가세법 영수증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는 증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조업만 농업인 매입도 공제를 해주는데 이때는 영수증 수취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찾을 게 확인하셔야 될 게 순수한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인지 그리고 사업자한테는 우리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를 꼭 수취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고 음식점이라면 농업인 매입부는 안 되니까 제외시키셔야 돼요. 그럼 이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걸 뭐 무작정 전부 다 110분의 10을 있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공제율이 있는데 이 공제율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두 분류로 먼저 나눠서 제조업이 있고 우리 회사가 음식점이 있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게 일반 법인. 일반 법인은 우리는 규모가 크니까 조금 작게 해주고 이 제조업 중에서 조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우린 104분의 4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이 제조업보다는 규모가 작죠. 그래서 음식점 중에 법인 사업자 형태는 106분의 6을 해주게 될 거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쓴 이유는 우리가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2의 배수죠. 그래서 규모가 큰 게 위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에서는 주로 중소제조업 이거하고 그리고 법인 사업자 이 두 개가 주로 나오니까 최소한 이 두 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중소제조업인데 우리 회사가 원재료 104만원치를 매입을 해요. 자 그럼 매입할 때에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가 입력을 하면 53번 매입 면세라든지 아니면 58번 카드 면세라든지 아니면 62번 현금 면세라든지 농업인한테 매입하면 60번 명건을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서 우리는 차변에 원재료 104만 원, 대변에 돈을 104만 원을 쓰는데, 자, 이 원재료 산 게 지금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아니다를 컴퓨터한테 사인을 해주는 게 낫지 따로 적어둘 수는 없겠죠, 실무에서도.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되도록 적요 6번을 걸어줄 거예요. 그럼 적요 6번을 걸어주면 사올 때 매입할 때 차변의 원재료에 적요 6번을 걸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이라고 저기에 뜰 거예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이 금액만 가지고 들어갈 건데, 자,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만 있다고 봤을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 될 때에, 자, 이때는 그럼 중소제조업이니까 지금 104만 원을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이거에 104분의 4가 공제가 되죠. 그러면 4만 원을 공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 자,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하죠.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난 만큼 장부의 부가세 대급금을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그럼 우리 원재료 104만 원치 샀는데 지금 4만 원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가 4만 원이 줄여줘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항상 재고자산 대변 왔을 때 타계정으로 대체 적여 8번 하던 거 있죠. 그 8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이제 세무1급 시험에서는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의제류 매입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의제류 매입이라는 탭을 쓰면, 자, 우리가 과세이용을 53번 면세 혹은 뭐 58번 가면, 62번 현면, 60번 명건이라고 하고, 사올 때에 우리 104만 원의 부가가치세 없다라고 해서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샀을 때 차변의 원재료,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현금 104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 두 분계가 합쳐져서 자동으로 분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탭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 우리 세무 1급 시험에서는 특별한 표현이 없는데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반영하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는 이 탭을 쓰시는 걸 제가 권할게요. 왜냐하면 답은 전부 다 분계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굳이 우리가 지금 이 금액을 몰라서 와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에서 또 두 번 손대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들어가게 해버리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이 장단점이 있어요. 자, 장단점이 있는 게, 자,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우리는 한도가 있는데 확정 신고 시 한도 계산을 해요. 원칙은. 자, 우리는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은 예정 신고를 했죠. 그럼 확정 신고 때는 과세 기간 거래서 예정 신고분을 빼는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마저도 그래요. 부가가치 신고도 확정 신고는 과세 기간 거에서 예정 신고분 제외하고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자, 확정 신고 때 한도 계산을 한다는 건 예정 신고 시에는 한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냥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확정 신고 때는 우리가 매출액을 가지고 매출액의 법인 사업자는 일정 우리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률을 인정해 줄 거예요. 이게 우리 법인 사업자는 지금 현재 40%고 개인 사업자는 50%예요. 컴퓨터가 얘를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확정 신고할 때에 이걸 가지고 할 건데, 이 매출액하고 이 매입률 곱해서 우리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을 쓰는데, 이 한도는 과세 기간의 한도예요.
과세기간의 한도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도 계산할 때 이 금액들 있죠? 이 금액들은 전부 다 과세기간 걸로 써야 돼요. 예정 확정 거 합쳐서 써주셔야 되지. 이걸 그 확정 거만 자동으로 들어오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예정 신고 거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써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컴퓨터 서식 가지고 보면서 제가 이건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제가 원칙이라고 말한 건 자, 우리가 한도 계산을 우리는 이기 확정 신고 시 1영년으로 한도 계산을 해요. 이게 예외인데 1영년으로 계산한다는 건 우리 영년, 역월, 그건 그 달, 그 해만 말하는 거예요. 영년은 2020년 것만, 2021년 것만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매입 비율이 1기와 2기를 봤을 때 우리 매입 비율의 차이가 50% 이상 날 때예요. 왜냐하면 과세기간별로 한도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복숭아 같은 경우는 여러 배 나와요. 그러면 2기에는 매입액이 있겠지만 우리 1기에는 매입액이 없겠죠. 그런데 복숭아 통조림은 1년 내내 평균 똑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기에는 매출액 대비 한도 계산을 하는데 매출액은 1기에는 매출액이 있어도 사오는 게 없으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못 받고 2기에는 뭐 우리 매입액은 엄청 많지만 한도는 뭐 1기랑 똑같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좀 부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라는 건 1기에 25%, 1년치 총상거에 1기에 25%, 2기에 75% 혹은 20%, 80% 이러면 50%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 경우에는 1영년으로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1영년으로 1영년 계산하는 것도 나와요. 그럼 이때는 이제 2기 확정 때에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의제 매입세 공제는 사용 원래 부가가치세법이 사용 유무는 불문하죠. 우리는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리라는 말이 적혀 있잖아. 매입세에게는 한마디로 썼다 안 썼다 따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도 가능해요. 얘네들도 의제 매입세 공제가 돼요. 우리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우리 가스는 무색 무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스가 조금씩 새면 우리 그 쾌쾌한 냄새 나죠. 그런 양파 섞인 냄새예요. 그래서 양파 섞인 그 양파가 가스의 원재료로 들어가요. 근데 어차피 섞여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산 그 질 안 좋은 양파를 써요. 그것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자 보면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먼저 보면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서 먼저 1월부터 3월이라고 해서 가면 예정 신고 때는 우리가 여기 아래 한도 계산을 안 해도 자동으로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들어가도록 돼요. 자, 예를 들면 F2번 눌러서 영양농산한테 2020년 1월 2일 날 계산서를 받고 104만 원에 104분의 4라고 했어요. 자, 이건 화면만 보세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클릭하고 있는데 예정 신고 때는 아래가 클릭이 안 돼요. 한도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얘 저장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월부터 3월을 하면 여기 세금계산서 아닌데 공제해준다는 14번에 의제매입세에게 104만 원 중에 104분의 4인 4만 원 공제해준다고 해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4만 원 늘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 4월부터 6월에서 똑같이 영양농산한테 이렇게 썼어요. 자, 이는 커서가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는 매출액은 안 쓰고 저장을 하면
이걸 원재료로 해서 과세품 매출이 없기 때문에 의제매입세 공제는 얘는 104만 원은 들어오지만 공제되는 세액이 안 뜬다는 거예요. 확정신고 때는 매출액 대비 한도 계산이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게 과세 표준이 예정 때 1,000만 원, 확정 때 1,000만 원이면 총 2천만 원의 40%라서 800만 원까지 매입액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800만 원이라는 건 예정 확정 값인 거니까 예정 매입액하고 다 합친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기 단기 매입액은 예정 확정과 합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예정 거는 안 들어오고 확정 거만 들어와 있을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 예정 신고분이 있다 그러면 더해서 써야 돼요. 이게 K랩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 스마트A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A는 실수할 일이 없는 이유가 자, 스마트A의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보면 한도 계산하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과세표준의 예정 확정을 쓰고 단기 매입액에도 예정 확정을 쓰도록 칸을 두 개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수를 안 해요. 도전 프로그램에서는 실수할 일이 없는데 이 두 칸을 지금 여기 K랩에서는 그냥 한 칸으로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액을 합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때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액이 있다라고 하면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오면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거 뺀 나머지를 확정 때 해주겠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거는 제가 매출액을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저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하면 이제 세액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2기 확정 때는 자 2기 확정 때는 자 1영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 표현할 때 면세농산물 등 탭이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이라고 이런 글자가 적혀 있으면 탭이 적혀 있으면 1영년으로 한도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기 탭이 1영년 한도 계산하는 탭이에요.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하면 자 1영년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를 올려서 보면 자 그래서 얘가 예정 확정이 아니라 과세 표준을 1기 2기로 잡죠. 1년치를. 그리고 매입액도 1기 2기로 1영년 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공제받은 것도 1기 때 전체 공제받은 것과 2기 때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것 뺀 나머지를 지금 공제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1영년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시험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탭이라는 표현을 쓰면 1영년으로 한도 계산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탭에 대한 이름 적혀 있는 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이게 이때 이 매입액 산 두 개의 비율이 50%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다른 곳에서는 뭐 한쪽이 25% 이하, 한쪽이 75% 이상 이야기하는데 그게 50%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한쪽이 25% 이하면 둘이가 50%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고, 근데 지금 이렇게 직접 작성하는 게 뭐 과거에 나오다가 사실 TAT 2급이라는 시험 때문에 얘네들이 이상하게 TAT 2급은 무조건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시키는 거예요. TAT 2급 시험은 무조건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시키는 것 때문에 인기가 좋아요. 왜냐면 실무에서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직접 작성하면 잘려요. 그죠? 매입매출 전표에서 모든 사인을 다 보내줘야 되는데, 근데 전산 세무 2급 시험을 그렇게 못 바꿔요. 세무 2급 시험은 결과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 2급에서 계속 매입매출 전표 입력한 걸 보내는 걸로 세무 2급에 하기 때문에 TAT 2급 공부하신 분은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근데 전산 세무 2급 공부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져요. 이 부분들이. 왜냐면 전부 다 직접 이거 쓰고만 있었지 매입매출 전표에서 안 보냈거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문제 보면서 얘는 필요없고 나중에 비교할 때는 한 번씩 보고 자 문제 보면서 입력하면서 볼게요. 자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하고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이며 중소제조업에 해당한다. 자, 이번에 중소제조업이니까 공제율은 104분의 4고, 단 매입매출 전표 입력 시 의제료 매입으로 입력을 하면, 시험 때는 이런 말 안 적혀 있는데 여기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시험 때는 의제료 매입에 입력하라는 이런 표현이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시험 때는. 그런데도 답은 여기 입력한 걸로 나오니까 여기 쓰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당 적유를 선택하여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며, 얘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은 적유 6번 걸란 이야기고, 자, 그리고 한도 계산을 위한 가세표준은 아래 금액으로 가정하며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중소제조업이니까 농업인 있는 게 상관없는데, 시험에서 음식점이라고 나오면 농업인 거는 먼저 줄 꽂고 보는 거예요. 농업인은 증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건데, 음식점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 실수 많이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사업자 매입분을 보면 영양농사는 보리고 전자계산서 문제없죠. 사업자한테 계산서 받았으니까. 1기 과세기간에 60%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다. 그럼 상관없어요, 남아있는 걸. 그럼 얘는 되고, 6월 13일 1월 상에 보리고 영수증 받았네요. 사업자한테 영수증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격 증빙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월 상의 거는 안 되는 거고, 영수증 때문에. 다음 농민한테는 뭐 둘 다 미리고 뭐 송금 자료 있으면 특별한 문제 될 게 없죠. 그러면 영양농산, 정명진, 권윤석 이렇게 세 개만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매입매출 전표에 가서, 자, 매입매출 전표에서 위에 의제료 매입 탭 여기로 가서 쓰고, 그럼 첫 번째 거 날짜 4월 2일 날 전자계산서 받은 거니까 53번 매입 면세고, 자, 여기 품목 쓰세요. 보리라고, 수량도 100개라고 쓰세요. 그래야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이 금액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공급가액은 340만원. 자, 의제 구분 및 매입액에 아래 보시면 1번 의제 매입, 2번 재활용, 3번 구리 스크랩. 그럼 1번 의제 매입이고, 공제율은 104분의 4니까 중소제조 숫자 4. 거래처는 영양농산이고 전자계산서고, 이게 돈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래요. 그러면 그냥 현금하면 일단 느낌 별로 안 보이니까, 자, 여기서 제가 혼합이라고 할게요. 그럼 원재료 있는 곳에 적요 6번 걸시면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문 나오죠. 자, 차변에 원재료 왔을 때 이때 F2번 눌러보시면 6번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 7번은 재활용 폐자원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 적혀있죠. 자, 그래서 이제 6번을 걸어주고 대변에 현금이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자, 지금 컴퓨터가 340만원만큼 면세로 샀다고 했는데 원재료를 340만원을 안 하고 104분의 4인 이 금액만큼은 빼고 원재료라고 하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얘를 회계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하면 지금 이걸 이렇게 분계를 해버린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104만원치 샀는데 공제되는 만큼을 얘가 알아서 분계를 해버리죠. 이게 장단점이 뭐냐면, 한도 이내면 괜찮은데 한도 초과나면 거꾸로 역으로 뒤집어 줘야 돼요. 공제를 너무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을 너무 많이 해서 부가세 대급금을 한도 초과된 만큼 취소하고 원재료 취득원가를 높여야 되는 역효과가 일어나긴 해요. 하지만 자, 이건 제가 진짜 일어난 일인데, 처음에 여기 탭을 쓰고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걸 엄청 많이 했어요. 시험 나왔을 때. 왜냐하면 이게 K레벨만 있지 다른 회계 프로그램에 없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이런 기능 키를 쓰면 어쩌냐고 하면서 욕을 하고, 그리고 한도 초과나면 어쩔 거냐고 비아냥거렸는데 시험에 한도 초과로 나왔어요. 세무일급에. 그래서 한도 초과 나서 뒤집는 분계도 시켰으니까 나는 기출문제 보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여기로 하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로 하고
한도 초과나면 뒤집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5월 15일 날 자, 농민한테 한 거는 면세인데 증빙이 없죠. 과세 유형에서는 증빙 없다가 건자예요.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기타고. 그래서 60번 명건. 자, 밀이고 50. 그리고 금액은 123만 4천 원. 그리고 1번 의제 매입. 세율은 104분의 4. 거래처는 정명진이고. 자, 분계는 그냥 1번 현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원재료에 6번 걸어주고. 뭐 출금 전표로 해도 부가세 대급금 뭐 이거 보이는 건 확인이 되시죠? 다음 6월 24일도 60번 명건이고 밀 30개 98만 원 104분의 4 권윤석 저교 6번. 자, 이렇게 써주면 자, 입력하셨으면 자,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소로 가서 4월부터 6월로 들어가시고 그럼 방금 우리가 6번 걸었기 때문에 이 3개가 들어와 있죠. 3개가 안 들어와 있으면 6번 안 거신 거예요. 자, 그럼 맞춰서 다 들어와 있으면 이제 한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예정때 매출 과세표준, 확정때 과세표준을 써줄 건데 이건 문제에서 줘요. 일기 예정 매출액이 1억, 일기 확정때 2억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1억이다, 2억이다 써주면 돼요. 문제 적혀 있죠. 자, 그리고 단기 매입액 왜 안 들어왔어? 그럼 여기 전체 561만 4천 원이라고 뭐 시험 때는 들어와 있을 건데 여러분 들어와 있나요? 제가 아마 앞에 했던 거 아니요 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예정때 거 있으면 합산할 건데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 공제 없는 건 사온 게 없으니까 공제 안 했겠죠. 매출액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 확정값만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도 104분의 4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럼 예정때 한 거 없으니까 항상 마지막에 공제 납부세액의 값이 들어와야 얘가 공제로 들어갈 거예요. 얘가 있어야지. 그럼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제 얘 작성이 끝난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하라고 되어 있죠. 부가가치 신고서 4월부터 6월. 그럼 이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직접 작성하는 문제 의제매입세 공제액이 나와 있으면 매입액이 얼마고 어떤 업종이 다 나와 있으면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액만 여기에 쓰고 여러분이 계산기로 561만 4천 원이면 104분의 4면 곱하기 4 나누기 104에서 이 금액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에서 얘가 나오게 되면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당연히 세무일것도 나오니까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자, 보시고 자, 뒤에 기출문제 563페이지와 640페이지와 723페이지를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이제 364페이지. 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보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는 자, 이것도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니까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자, 우리 자 폐지는 과세품이에요, 면세품이에요? 자, 우리 그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일반 소비세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일반 소비세라는 의미가 우리 세법 법전에 면세 품목을 적어 놓고 그게 면세 품목에 적혀 있는 게 아니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 과세라는 게 일반 소비세의 뜻이죠. 그럼 면세 항목에서 폐지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봤다면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안 적혀 있거든. 그럼 폐지는 과세품인 거예요. 우리는 면세 항목을 적어 놓고 우리는 거기 적혀 있는 거 아니면 전부 다 과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면세 항목들을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항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폐지도 과세품이고 뭐 고철도 과세품이고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는 뭐 당연히 과세품이죠. 그런 걸 원재료로 하는 건데 상품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건 정책적인 입장으로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우리 과세품인 건데 폐지나 고철이나 구리 스크랩 혹은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라고 정책적인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중고 자동차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좀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 자 그럼 자 여기에서는 자 특징이 그럼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나한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비사업자여야 돼요. 과세사업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과세자한테는 세금계산서 받고 부가세 주고 환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내가 매입세액이 없는 이유가 나한테 공급하는 사람이 폐지 줍는 할머니예요. 개인이잖아. 그럼 과세품을 나한테 공급하는데 부가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던 자동차를 중고매매상에 팔았어요. 여러분도 부가세 못 받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한테 공급하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니라서 부가세를 안 주는 거지. 과세사업자한테는 부가세 주고 세금계산서 받아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사업자한테 매입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세사업자도 일반 과세자 매입분은 우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그리고 우리는 사업자한테 매입 시 계산서를 수취를 해야 돼요. 이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세법 규정에도 안 적혀 있더라고. 하지만 일반 개인한테는 뭐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 폐지 줍는 할머니, 고철 가져다 주시는 분들 증빙 뭐 해달라고 할 거야. 그런 경우는 안 되겠죠. 자, 이것도 한도 계산을 할 건데 자, 우리 한도 계산보다 먼저 공제율은 간단해요. 공제율은 폐지나 고철은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을 해주기 때문에 110분의 10이면 엄청 많이 해주죠. 자, 그럼 이 한도 계산은 한도율은 80%예요. 왜 얘는 한도율이 높냐면 이 앞에는 제조업들이나 음식점도 사실 음식을 제조하는 거지 원가 비율이 낮죠. 그죠? 우리 백종원 아저씨가 음식점 할 때 원재료가 30-40% 넘어가면 가게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아니죠. 사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원가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80%를 해주지만 지금 얘네들이 과세품이죠. 그래서 한도 계산할 때 재활용 폐자원 한도 계산은 자 우리 과세기간 매출액 과세표준 여기에다가 곱하기 80%를 하고 그러면 한도가 나오겠죠. 기간 한도가 나오는데 이 한도에다가 세금 계산서 매입분을 빼면 이게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매입 한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냐면 이게 과세품이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매입한 것도 다 포함해야지 이것만 어떻게 매출액의 80%야.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한도 계산할 때 쓸 거예요. 자, 우리 신고서를 보면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보면 4월부터 6월 갔을 때 아래 한도 계산이 확정 신고 때만 얘도 할 건데 예정 확정 거라고 세금계산서 칸이 있죠. 이 세금계산서 칸이 있는 게 여기 한도 금액 나온 거에서 세금계산서 거 뺀 나머지가 한도인데 영수증 등 적혀 있는 게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 대상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 초과하지 않은 것 가지고 공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칸들이 존재한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도 한도 계산할 때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사온 거에 대한 거는 여기에 넣을 거예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는 안 되니까 여기 안 들어가지만 여기 한도 계산에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얘는 뭐 없는 매입세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입력하시면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의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2020년 2기 확정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거래 자료에 대한 전표 입력은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의제료 매입으로 입력하여 재활용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처리하며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로 가정하며 원재료 매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럼 아래 자료를 보니까 계산서 둘 다 받았네요. 그럼 53번 매입 면세로 쓰면 되겠어요. 자,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자, 10월 11일 날 53번 매입 면세 고철이고 100kg 420만 원 공사 실업 전자계산서. 자, 그리고 결제 방법은 현금 죄송해요. 제가 왜 여기다 썼을까? 의제료 매입으로 갈게요. 자, 의제료 매입에서 바로 가면 10월 11일 날 53번 매입 면세 고철 100kg 420만 원 의제료 구분해서 이제 2번 재활용폐자원이고, 자, 자동차는 많이 해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만 110분의 10이고 나머지 고철이나 아니면 폐지는 103분의 3이에요. 그럼 103분의 3 거래처는 공사실업 전자계산서고 분계는 현금이고 여기에 원재료에다가 적용 7번을 걸어서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 자동 반영 넣으시고 10월 27일 날 똑같이 쓰고 700kg 96만원. 이거 단가가 아니지. 자, 그리고 2번 재활용이고 103분의 3 건영산업 7번. 자, 이제 입력하셨으면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를 열면 자, 10월부터 12월 그럼 두 개가 들어와 있죠. 자, 계산서만 된다고 한 이유가 거래 구문에 영수증하고 계산서만 있죠.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한도 계산을 할 건데, 자, 재활용폐자원
세액 공제받기 위한 매출액은 아래 금액으로 가정한다. 2억 5천, 2억 5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예전 거 2억 5천, 확정 거 2억 5천. 자, 단기 세금 계산서 매입액이 여기 적혀 있네. 3억 1,500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3억 1,500만 원이고, 자,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영수증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대상을 쓰는 거예요. 영수증 걸 쓰는 게 아니고 계산서 전부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516만 원. 자, 저는 엔터 안 치니까 여기 공제납부할 세액이 안 나오죠. 이 금액 써줘야 나와요. 이 금액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책에서 예정신고 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금액 없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당연히 예정 확정 거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두 개도 전부 다 예정 확정 거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예정 신고 거 빼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되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면 10월부터 12월에 가면, 자, 우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 여기에 들어왔죠. 그럼 이 금액만큼, 자, 우리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동그라미 나요. 그죠? 매출세액이 동그라미 가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동그라미 난데,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이 금액만큼 들어와서 여기 늘어났죠.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정 과목이 뭐라 그랬죠?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정 과목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랬죠. 그럼 부가세 대급금을 높여줘야 되나요? 이때는 안 높여줘도 되죠.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입력하면서 의제료 매입에다가 입력하면 지금 이 금액 두 개 합친 게 지금 이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지금 의제료 매입 탭을 써서 쓰게 되면, 이걸 썼을 때에 우리한테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공제되는 만큼 수정 분계를 안 해줘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도 초과를 놔버리면은 거꾸로 역효과라기보다는 한도 초과액을 반대로 부가세 대급금이라 회계 처리를 무작정 해버리기 때문에 이 금액을 취소시켜주는 분계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같이 생각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651페이지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자, 다음 366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 자,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를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신고서를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들어갔을 때에 대손 발생 탭과 대손 변제 탭이 있죠. 발생 탭과 변제 탭. 자, 이 두 개를 먼저 구분을 할 건데, 자, 그러기 전에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는, 자, 먼저 얘는 확정 신고 시에만 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 시. 자,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고서 기간 입력은 확정 신고 기간을 쓸 거고, 하지만 우리 신고서 내역은 과세 기간께 들어갈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쓰는 날짜는 4월부터 6월이라고 쓰고 안에 내용은 1월부터 6월 거 쓰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1월부터 6월이라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그 기간에 안 맞아서. 그래서 이 기간은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 무조건 기간은 입력은 그렇게 하고 아래 내역은 예정 신고 때 안 해주죠. 그러면 확정 신고 때 거 할 때 예정 거 확정 거 같이 신고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정 때 안 해준다고 기간을 6개월로 쓰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6개월 쓰시면 이 신고서에 채점 기계가 채점을 할 때 들어가는 게 아예 점수가 안 들어갈 거예요. 그 기간으로 확정 신고 기간이 열면 그 데이터가 안 나오거든. 그럼 점수가 부과 안 되니까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 있는 탭 중에서 대손 발생 탭을 먼저 보면 자 대손 발생 탭은 이거는 매출 세액에 대한 이야기고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대손세액 가감 적혀 있는 이 칸하고 같이 가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부호를 플러스라고 써줄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게 되고 그러면 대손 발생하면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빼줘야 되니까 대손 당했으니까. 그런데 대손금 회수를 하게 되면 똑같이 대손 발생 탭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마이너스로 써주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여기에 플러스라고 넣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제가 4월부터 6월에서 자, 4월부터 6월이라고 쓰지만 이제 확정일자는 2020년 1월 2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대손금은 우리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대손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공제율이 110분의 10이죠. 분모가 110이 들어있다는 건 공급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모가 100인 거는 공급 가액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앞에 100만 원 넣으면 10만 원이 안 나오겠죠. 110만 원 넣어야지 10만 원 나오죠. 근데 분모가 100이면 100만 원 넣으면 10만 원 나오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공급 대가 뭐 예를 들어서 110만 원이다라고 썼어요. 자, 거래처를 아무 것이나 써서 얘가 파산됐다라고 볼게요. 그럼 지금 제가 대손을 당하면 이렇게 플러스라고 써서 저장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이라고 하면 대손 당했으니까 뭐 우리 110만 원 다 못 받았으니까 10만 원 부가가치세 안 내게 해주세요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빼는 거죠. 자, 우리 과세표준 할 때에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자 본 적 있죠? 그때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이렇게 외우라 그러잖아. 이런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때 대손금에서 과세표준에서 왜 안 빼냐면 얘 방금 걔 대손 당했을 때에 100만 원에 10만 원 그대로 신고하고 여기 넣어놓고 지금처럼 대손세액 공제 신고로 빼줄 테니까 그럼 매출세액이 안 나오죠. 그래서 과세표준 여기서 빼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8번 칸이 대손세액 가감이죠. 그럼 만약에 이 돈을 회수 110만 원을 내가 받게 되면 100만 원만 나가지고 10만 원 돈을 내야 될 거잖아. 그럼 여기 거꾸로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대손 발생해서 지금 매출세액 받은 거니까 매출세액이 늘어나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부호를 마이너스 110만 원이라고 쓰고 얘를 뭐 대손금 회수 이런 식으로 써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새로 고침하면 이번엔 얘가 플러스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돈 받았으니까 같이 내겠다고 위에 거 합쳐져서 나오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얘가 지금 대손 발생 탭을 이야기한 거고
대손 변제 탭은 우리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이야기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47번 칸의 금액하고 매입세액 쪽에 있는 14번에 47번인데 그냥 47번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상대방한테 대손이 발생을 해서 내가 부가가치세를 안 줬어요. 안 줬으면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부가가치세는 주고 공제 받는 거잖아요. 안 줬는데 세무계산서 받았어. 그러면 대손 세액 변제 신고서에는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쓸 거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얘가 마이너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마이너스로 써서 줄여주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대손금 상환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갚으면 이제 주고 공제 받아야 되니까 대손 세액 변제 신고서에서 얘를 플러스라고 써줄 거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얘가 플러스라고 되어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것 가지고 또 한번 보면 대손 변제 탭에서 제가 변제 확정일 2020년 3월 1일 날 상대방이 대손 발생해서 내가 부가세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10만 원이라고 쓰고, 그리고 얘가 파산이 났다고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지금 여기 14번이 세금계산서 아닌데 공제되는 것 쓰는 곳인데,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아닌데 공제되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칸이 앞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준 곳이 여기죠. 그럼 여기에 내용에서 지금 보시면 47번 칸에 마이너스 10만 원이다라고 들어왔죠. 그럼 방금 우리 이 앞에 하면서 의제매입세액이 21만 5천 얼마가 공제되는 거였는데 얘 때문에 공제되는 세액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공제 안 받겠다라고 해서 줄여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안 준 거니까 대손 당한 거잖아. 상대방이 대손이 발생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돈을 안 준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대손금 상환했다라고 하면 이제 주고 공제 받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손금 상환이다라고 의미 통하게 쓰고 저장을 하면 자, 여기에 세로 고침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로 되어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얘들이 합쳐져서 늘어나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부호가 서로 얘는 뒤집어져서 나오는데 얘는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기준점을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직접 작성하는 문제도 풀 거거든. 그럴 거면 얘를 기준으로 해놓고 얘는 써놓고 나서 내가 원하는 부가 안 나오면 가서 뒤집으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 신고서를 가지고 매출세액은 대손 당하면 당했으니까 빼고 받았으면 내 거라고 더하고 매입세액은 안 줬으면 빼고 줬으면 돌려받기 위해서 더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이 매출채권에 대해서 회수했다고 변제로 가는 건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신고서에 전혀 엉뚱한 곳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야. 얘는 매입세액 이야기, 여기는 매출세액 이야기. 그럼 여기에 간 사람은 전혀 엉뚱한 곳에 간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 이거는 자, 지금 방금 변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1기 때에 내가 세금계산서로 공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2기 때 이 사람이 대손이 당해서 돈 안 줬는데 대손 당하면 지금처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신고하기 전에 걔가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돈 못 주는 거야. 그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에도 등장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지금 그냥 대손 파산한 거예요. 세금계 와서 받았는데 난 아직 돈 안 줬는데 그럼 공제 받으면 안 되죠. 처음에 사왔을 때는 51번 매입과세로 내가 원재료다 100만 원에 이렇게 해서 적어둬서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 높여놨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 신고하기 전에 대손 당하면 54번 불공으로 바꿔버리고 불공제 사유를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로 해버리면은 분계가 전부 다 110만 원으로 원재료하고 들어오고 부가세 대급금이 안 생기죠. 지금 10번으로 잡으면 당연히 불공제니까 분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분계를 하면 새로 고침하면 16번에 여기에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 들어와서 불공제 시켜버릴 거예요. 세금계에서 받은 거 이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빼버리면 영향 안 미치잖아. 그래서 기존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대손 당했다고 나오면 여러분들 문제 일반 전표 문제에서 일반 전표 매매 전표 임용 문제에서 나오면 이 유형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은 이 서식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자, 그럼 이제 대손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 세액 공제 사유는 이거는 법인세법상의 대손 사유를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법인세법상의 대손 사유를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의 전제 조건 첫 번째가 이 전제 조건의 첫 번째가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확정 신고 기간까지는 우리는 대손 세액 공제 신고를 해야 돼요. 10년까지는. 10년 넘어가면 안 돼요. 채권 성립일이 공급일 우리 물건 넘겼을 때부터 10년 이내 5년에서 10년으로 2020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대손 세액 공제 신고가 안 되는 게 안 되는 사유가 첫 번째가 저당권 설정을 하고 있으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가 안 돼요. 저당권 설정하고 있으면 왜 대손세액 공제 신고가 안 되냐면 돈 못 받을 일이 없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대여금은 안 돼요. 왜냐면 금융이잖아. 부가세 없잖아. 돈 빌려줬는데 부가세가 어디 있어? 지금 얘는 매출세액 못 받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부가가치세도 없는데 매출세 못 받게 됐어요 말하는 애는 이상한 애죠. 자, 그리고 미수금은 돼요. 되는데 토지의 미수금은 안 되는 거예요. 좀 위에 X라고 해놓고서 저건데 안 적어도 대손세액 공제 신고가 안 되는 항목들이 이거들이라는 거예요.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것들은 우리 팔 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하는 문제 풀었죠. 그때 부가세 못 받으면 안 내게 해달라 해야지. 근데 토지는 면세제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못 받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제해달라고 해야 된다. 이거 못 받게 되면은 대손은 맞는데 세액은 없으니까 세액 공제 신고 대상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대손 사유에 이야기하는 게, 자, 우리가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사망이라든지 실종이라든지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아니면 회생이라든지 아니면 화해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원이 선고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공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요. 딱 보자마자 되네. 법원이 선고해 주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부도인 경우에는 부도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개월 날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도 확정일이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2일이에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2020년 4월 2일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부도 대손 확정일이 언제냐면 2020년 10월 3일이에요.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6개월이 아니고 6개월 경과한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날짜가 부도 확정일인데 이 날짜가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도가 발생한 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라고 한 이유가 부도 확정일이 6개월 지난 다음 날이거든. 이 날이 이번 신고 기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인 거예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우리 K랩은 대손 발생할 때 쓰는 날짜가 그냥 확정일을 쓰죠. 확정일을. 그래서 얘를 쓴다 그러면 10월부터 12월 해서 대손 확정일을 방금 2020년 10월 3일이다 라고 쓸 건데, 근데 우리 스마트A 같은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보면 10월부터 12월인데 대손 기준이라고 확정일이 있죠. 그래서 기준일이 부도 확인일이에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를 4월 2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2020년 4월 2일이라고 치면 확정일이 10월 3일로 자동으로 떠요. 그럼 지금 이 날짜가 7월부터 12월 사이에 2기에 들어와 있어야지 신고서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날짜 기준인 거예요. 확정일 기준. 이 확정일 기준이니까 얘가 확정일이 이 날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해야지 해주는 거예요. 이건 수표하고 확정일이라고 적힌 거예요. 일로부터예요. 자, 수표나 어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은 외상매출금도 다 해주니까 부도로 보셔야 되지 수표 어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아닌 규정을 법인세 문제에서 낼 때는 본 문제에서 하나요. 딱 한 번 봤어요. 그건 전부 다 중소기업이었어요. 본 문제 하나야 딱 나오는 순간 그때 그 부분 다 틀렸어요,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6개월 경과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개정되었으니까 우리가 30만 원이라는 게 대손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손금이 30만 원이라는 건 부가가치세는 얼마 안 되죠. 그죠? 2만 얼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작은데 이걸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증명 2번만 보내면 돼요. 문자로도 좀 인정해 주죠. 가름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면 뭐 문제 푸는 데는 뭐 큰 문제점 없으실 거예요. 자, 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우리 법인세 가도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에서 얘 얘기 또 할 거예요. 걔가 지금 얘 가지고 있는 걸 얘가 끌어쓴 거기 때문에 이 사유는 그대로 가고, 근데 나중에는 우리는 이제 회계처리랑 대손상각비 가지고 충당금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 얘는 지금 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개가 또 차이가 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얘 작성하고 싶시다. 뭐 간단한 거니까. 자, 1번에 일기 확정신고 기간 중 다음과 같이 대손금이 발생하였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송도정비한테 있는데 소멸시효 완성되었고 제하 공급일이 2009년이에요. 자, 제가 채권 성립일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야 되는데 지금 20년이면 10년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날짜 때문에 얘는 그 대손세액 공제가 이 날짜 때문에 안 되네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다음 지형재지는 19년 11월 20일 부도 발생했어요. 그러면 일기 확정이면 대손 확정일이 우리 산수가 안 돼요. 5월 21일 맞죠? 5월 21일 맞아. 그죠? 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네. 저당권 설정하면 돈 못 받을 일 없다라고 했죠. 자, 공사실업한테는
2019년 10월 5일. 그러면 얘는 뭐 아무튼 다음 과세 기간이니까 되죠. 부도 발생이고 특별한 거 없으니까 되고, 향기 상사는 770만 원인데 2020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계획 인가 결정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미수금도 문제 없는데 사업용 자산인 토지 매각 대금이래. 토지는 면세제하죠. 부가세도 없는데 무슨 여기 와서 부가세법한테 면세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공사시효 거 이거 하나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대손금이 82만 5천 원이니까, 자, 그럼 얘 일기 확정이 4월부터 6월로 가서, 자, 대손 확정 일자는, 자, 2020년 6개월 지나면 11, 12, 1, 2, 3, 4, 4월 6일. 우리 아래 책 4월 5일 적혀 있는 거 틀렸어요. 자, 4월 6일 대손금은 82만 5천 원 쓰면 알아서 분리되고, 자, 거래처도 꼭 F2번 눌러서 거래처 선택하는 식으로 쓰세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이 거래처의 정보가 없으면 세액공제신고서 필요적 사항이 누락됐다 뜰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부도 6개월 경과 5번 이렇게 하면 하고 저장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그럼 이걸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한 걸 부가가치신고서에 반영하라 그랬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시험 때도 지금 이렇게 쓰면 들어간다는 거 알죠? 알아도 열었다가 들어온 거 확인하고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한 값이 답안지로 제출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걸 알아도 꼭 열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바로 그 아래에 2번 6월 22일 정기 회계연도 중 대손 처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처리하였던 경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71만 5천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냥 같이 볼걸. 자, 그럼 얘도, 자, 우리 일기 확정 때에 71만 5천 원을 회수한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냥 아래에 2020년 6월 25일 날, 자, 마이너스 71만 5천 원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F2번 눌러서 거래처는 경수산업. 자, 그리고 직접 입력해서 여기는 의미만 통하면 돼요. 뭐 대손 채권 회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만 통하게 써주시고 저장하고, 그럼 부가가치신고서 새로 고침을 하면 둘이가 합산되어서 금액이 나오죠. 지금 마이너스 10만 원만 뺀 이유가 7만 5천 원 못 받게 됐는데 6만 5천 원 받았잖아. 그래서 만 원만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면 되죠. 순액으로. 그래서 만 원만 여기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같이 하면 순액으로 하면 만 원만 대손 당한 거죠. 위에 게 당한 거고 얘 회수한 거잖아. 아래는. 그죠? 회수한 거 여기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해요. 그게 내가 연습하는데도 실수한다. 그러면 변제템은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나오면 틀린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이런 쓸데없는 실수하는 것보다. 그렇죠? 자, 이것도 자, 여러분들 공제 공부하실 때 629페이지, 662페이지, 713페이지. 제가 책에 다 적혀 있는 게 긴 시간 수업하는 말은 다 같이 풀어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지금 큰일 나겠다는 느낌은 드시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못 푸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쉬었다 합시다.